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9월 모의고사, 9월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문학 부분, 그 중에서도 21번에서 25번까지의 문학 갈래복합 지문에 대한 분석과 문제풀이를 해볼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늘 그래왔듯이 문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자. 자, 21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작품 내용과의 내용 일치 문제보다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자, 근데 문제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심도 있게 나온다면 이런 내용에서 말하기 방식이나 전략, 즉 화법과 복합에서 연계해서 충분히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22번. 다음은 가를 감상하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그런데 가는 우리가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는 작품이었어. 현대시 작품이었는데 이런 문제는 작품을 읽기 전에 반드시 읽고 참고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자, 먼저 그럼 22번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 학습활동, 학생들의 학습활동인데 질문을 통한 작품 감상하기야.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 5개 중에 4개는 적절하다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한번 살펴보자. 먼저 1번 선택지. 한방눈이 왜 슬픈 것처럼 덮인다고 했을까? 우리가 시를 안 읽었으니까 한방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인지는 몰라. 하지만 슬픈 것처럼 덮인다고 했나 봐. 자,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화자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한방눈이 내리는데 슬픈 것처럼 덮인다. 그렇지. 누군가가 떠나는 상황, 순이가 떠나는 상황이 나오나 봐.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슬프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다음 내려가 보자, 이제. 자, 다음, 이제 니은. 벽과 천정이 왜 하얗다고 했을까? 자, 화자는 아무도 없는, 지금 아무도 없어, 방 안에.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 자, 아까 우리가 한방눈이 내리는 거는 어떤 슬픈 상황과 슬픈 감정이라는 것, 어떤 순이라는 대상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별의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떤 슬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1번 기억에서. 자, 눈이 내리는 것, 눈이 그런 의미, 슬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나 혼자 있는 방 안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슬픈 감정이 내 방 안에도 있는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순이가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속에 만이라고 했어. 보조사 만. 다른 데 없어. 내 마음에 만 있다라는 거. 그러면 현실이나 내 옆에, 실제 내 옆에 현실 속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순이가 가는 곳을 몰라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순이를 앞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 자, 리을. 발자국을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을까? 얘들아, 눈이 오는 상황에서 순이가 떠나갔으면 그 발자국이 다 찍혀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따라갈 수 없을까? 자, 이놈의 눈이 순이가 간 흔적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순이를 따라가고 싶어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어느 방향인지 보고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석이요. 자, 그 다음 미음 보자. 1년 12달 마음에 눈이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는 꽃이 피면 순이를 만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 눈이 내린다는 건 이별의 상황 속에서 슬픈 감정을 지금 드러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추측을 했어. 근데 여기서 눈이 내리는 거랑 꽃이 피는 거랑 일단 시간적 연관성은 있지만 순이를 만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순이가 떠나서 슬픈 상황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따라가고 싶어도 눈이 흔적을 덮어가지고 발자국을 덮어버려가지고 순이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 재회에 대한 확신 이런 거가 의미상 좀 연관이 덜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일단 미음을 좀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가를 읽어보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풀어도 우리가 이 의미로만 풀어도 충분히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23번. 나의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A에서 A, B, C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이 져 있겠지, 작품이. 그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유사한 점이 있고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24번.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전갈은 뭐 사람을 통해서 인편 같은 걸로
말이나 안부를 전하는 그런 걸 전갈이라고 하는데 스콜피온이 아니야. 근데 이 편지와 전갈이 시의 소재로 쓰였나 봐.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재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지. 다음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이 보기, 보통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는 거는 아주 개꿀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 보기 주어진 대로만 해석을 하면 돼. 그럼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그럼 우리 보기를 한번 꼼꼼하게 보고 이따 달을 해석할 때 참고를 해보자고. 자, 보기. 떠있음이란 말에는 떠있다, 떠다닌다, 부유하고 있다. 가변적 또는 유동적이라는 의미. 그치? 얘들아, 첫 번째로 가변적과 유동적이라는 의미가 있어. 얘들아, 떠다닌다라는 거는 어디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고 유동적이다. 그치?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이건 그냥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표면적 의미야. 하지만 심층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 그렇지. 덧없음과 무상하다라는 의미가 응첩되어 있다. 같이 포괄되어서 섞여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의 삶이란 덧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도 덧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인생 점점점. 니들은 뭐 인생 이러는데 인생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잖아. 인생 무상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니까 반드시 알아줘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인생이 무상한데 그런 덧없음을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그 삶은 오히려 즐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안하고 있다. 즐길 것을 제안하고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이야.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라는 그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근원적인 긍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얘들아,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라는 것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그 진리를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에 도달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부정을 통찰함으로써 역설적이지만 긍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이따 달을 읽을 때 참고하면 되겠다. 이대로 해석하면 되겠다. 자, 얘들아, 문학은 비문학 독서 지문과는 달라. 사실에 추론한,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도 나오지만 주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물론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보통 소설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단락과 문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갈래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갈래 간의 특성이나 차이점, 비교할 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시어가 아니면 그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꼭 반드시 보기를 주어서 그 보기의 관점에 맞는 해석 이런 거가 아주 잘 나오는 빈번히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몇 번 앞에 수업 시간이나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시 같은 거, 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냐?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서술상의 특징을 표현할 때 1인칭 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뭐 3인칭 뭐 관찰자인지 아니면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나름의 시점에 따른 효과도 중요하지만 거리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적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시적 화자가 뭐 어린 화자인지 아니면 좀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한 화자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좌절한 화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자를 우리가 첫 번째로 놓고 파악해야 된다. 그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시적 대상이 있겠지.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 현상이나 진리나 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화자와 대상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지. 시적 상황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적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대상에게 아니면 시적 화자와 대상이 어떤 정서,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데 아울러서 요약하면 그게 뭐가 되냐? 바로 주제 또는 주제의식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게 주제의식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품의 내용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선생님 위에 나와 있지만 갈래상의 형식상의 특징. 자, 이게 예를 들면 고전시가 작품이야. 고전시가에서 향가다. 그러면 향가의 형식상 특징은 어떠하구나. 시조다. 시조의 형식상 특징은 어떠하다. 갈래상 특징은 어떠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작품만의 표현상의 또는 서술상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흔히 형식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문학 처음 배울 때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이라고 했어. 그치? 유기적인 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과 형식 각각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러이러한 형식을 통해 이러이러한 표현 방법을 통해 어떤 시어나 소재, 의미 아니면 주제 어떤 걸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문제, 선지 구성도 충분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내용과 형식을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심한 그런가? 심한 그런 게 아니야. 여기는 화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소설이나 산문에 가면은 화자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쓰지? 그렇지. 서술자라는 말을 쓰지. 우리가 서술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서술자, 그럼 작품 내에 나오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인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건은 어떻게 되고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 서술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파악한 게 소설에서는, 산문에서는 내용, 즉 주제의식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야. 나머지 갈래와 형식상의 특징, 표현 및 서술상의 특징도 소설이나 산문에서 충분히 형식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 그럼 이러한 걸 기반으로 우리가 먼저 가부터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가 작품을 보면 우리 시인과 작품 제목이 나와 있어. 자, 독서 비문학과 가장 다른 점은 문학은 작가의 이름과 작품의 제목이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교과서 처음 배울 때 윤동주의 무슨 시를 배웠지, 얘들아? 그렇지, 자화상이라는 시를 배웠어. 윤동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인이구나 라는 어떤 기본적인 시인에 대한 작가론적인 정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제목이 눈 오는 지도야. 그럼 여기서 눈과 지도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자, 먼저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순이가 내 자신은 아닐 거 아니야. 시적 대상이 등장했어. 순이가 떠난다.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이야. 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시적 상황이 주어졌고 시적 대상이 주어졌네.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린다. 자, 말 못할 마음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렇지, 부정적인 거야. 지금 슬픈 거야. 누군가가 떠나니까 슬프겠지.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자, 얘들아, 한방눈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 슬픈 것처럼 내려. 뭐뭐처럼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지.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창밖에 순이가 떠난 그 창 밖의 풍경을 지도라고 묘사를 했구나. 그다음 눈은 어떤 느낌이야? 지금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굉장히 마찬가지로 눈도 슬프게 내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눈과 지도의 의미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어.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화자가 어떤 감정이야? 지금 매우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느낌일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지. 자,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야. 화자는 싱글이 된 거야 지금.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나리는 것일까? 얘들아, 우리가 이 하얗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돼. 우리가 보통 눈 또는 하얗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보통 이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 정말 티 없이 맑잖아. 그러니까 어떤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반대로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어떤 공포나 억압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이런 느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든 색깔이 사라졌을 때 무슨 색이라고 해? 검은색이 아니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흰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 미술의 보색 이런 거 그냥 개념을 떠나서. 그래서 이 하얗다는 오히려 공허한 마음 이런 걸 상징하지 않나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정말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 당연히 떠난 순이를 이야기하겠지. 잃어버린 역사처럼 후루리 가는 것이냐? 가버렸네, 순이가 지금. 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는 것을 편지로 썼어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서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및 어디에도 있어 없어. 야, 거리, 마을, 지붕 및 다 없어, 순이. 내 마음속 애만 남아있는 거야. 편지를 썼는데 줄 수 있어 없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못 줬다라는 거야. 그리고 줄 수도 없어. 왜? 어느 곳에서도 너를 찾을 수가 없어. 오직 어디에만 있어? 내 마음속에만 있어.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없는데 너는 오직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구나.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을까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나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야, 화자가 순이를 뒤쫓아 가고 싶은데 따라갈 수가 없어. 왜? 눈이 순이의 발자국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방향감을 상실해버린 거야. 자,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눈이 녹아서 순이가 있었던 발자국이 이제 보이게 됐어. 그럼 나는 거길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잘 봐봐. 그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화자는 지금 대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 못 따라가. 따라갈 수도 없어 지금. 근데 여기서 내가 찾아 나서면, 그러니까 찾아 나서겠다가 아니지. 네가 떠나고 남긴 그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필 거야. 무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간절함 이런 의미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화자가 따라 나서겠다, 너와 꼭 만나겠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22번 질문하면서 작품 감상하기 활동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자, 윤동주는 이렇게 뭔가 서정적인 만남과 이별에 대한 시를 많이 썼을 뿐만 아니고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자화상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지만 어떤 내적인 성찰을 통한 성장, 성숙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육사와 쌍벽을 이루는 20년대를 대표하는 저항시인 물론 뭐 참고서나 어떤 다른 자료에서는 이육사가 적극적인 저항의 대표주자라면 윤동주는 소극적인 저항의 대표주자라고 하는데 소극적 저항이란 말이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이. 하지만 윤동주도 이육사와 쌍벽을 이루는 반대되는 성향의 시인이었다. 이런 시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음 나 작품이야. 나 작품은 김종철 시인의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야. 만나는 법. 누군가를 만난다. 그러면 헤어짐이, 이별이 그 앞에 선행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전제되어 있고 모든 이별은 재회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포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우리가 세세하게 예측하면서 읽어야 된다. 자,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적 대상이 나왔어.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시점에서. 어렸을 때를 회상, 추억을 떠올려 보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화자가 묻는 거야. 내일은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시지. 하룻밤만 지나면, 하룻밤만 자면 내일이지. 어린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어린 시절의 질문들이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날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애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하룻밤 자면 내일이지. 그러면 자고 일어났어. 근데 애기 입장에서는 오늘이 내일인 거네. 어머니 그럼 오늘이 내일인가요? 다시 물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 아니란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하룻밤을 더 자야 한단다. 어머니는 어떤 일생의 어떤 깨달음이나 너무 간단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아이와의 문답법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가 A 부분이야. A 부분의 특징은 뭐겠어? 문답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구나.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B로 넘어가 보자.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전갈이라는 소리 나왔네. 여기서 연락이 온 거야. 급한 연락.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에는, 이마라는 거는 좀 어떤 직전 임박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지. 어머니의 임종의 이마. 아, 그럼 이 전갈이 어떤 뜻이겠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라는 내용이겠지.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가 현재의 시점으로 넘어온 거야 지금. 자, 둘러앉아 있는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얘들아, 어머니의 임종, 어머니가 이제 뭐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 주변에 자식들과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잘 읽어보면 어제의 것들이 물었습니다. 어제의 것들 좀 더 읽어볼까? 얘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자, 여기서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는 사자가 물어본 거야? 아니지. 어머니가 물어본 거야.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간다. 즉 여기서는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거야. 어머니가 위독하잖아. 얘야, 내가 내일까지는 살 수 있을까? 라고 어머니가 무기력하게 물어보지만 화자는 뭐라고 대답해? 그럼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걸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나눴던 그 대화를 번역해서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어머니 내일까지 사실 수 있어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인데요. 좀만 기운 차리세요. 이런 의미겠지. 자, 어제의 것들은 물도 들고 물도 마시고 간신히 기운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도 마시고 기운도 차린 거야. 자, 그럼 어제의 것들은 지금 어머니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지. 여기 나온 어제의 것들과 여기 나온 어제의 것들 어떤 의미일까 보면 어머니의 여러 가지, 어머니의 여러 순간들의 모습,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를 있게 한 어머니의 예전 모습들, 예전의 모습들이 어제의 것들이라고 통칭해서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다음날 어머니의 백앤모에 수실로 뜨인 학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앤모,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실로 이렇게 수실로 띄어져서 장식되어 있던 학 한 마리. 뭘 상징하겠어?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학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 무슨 말이겠어? 어머니의 영혼이 날아올라갔다. 즉 어머니의 죽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 소천이나 임종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마찬가지 가랑 똑같아. 이별의 상황이야. 근데 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상황, 떠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나에서는 나의 피부치, 혈육, 뭐 육친이라고도 하지. 이런 가족 간의 이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이별의 상황. 어머니가 다시 물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어머니의 영혼이 나에게 묻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오늘이 내일이지? 라고 어머니가 물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해? 화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을 더 지내야 해요. 잘 생각해 봐. A에서 나왔던 어머니와 아들의, 어머니와 화자의 이 대화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무언가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럼요. 하룻밤만 자면 내일인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났으니까 오늘이 내일이지? 이 말은 뭐야? 그럼 나는 오늘까지밖에 살 수 없는 건가?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뭐라고 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이지 내일은 하룻밤 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일까지 더 사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의 죽음을, 어머니의 임종을 하루라도 미루고 싶은 자식, 즉 화자의 마음이 녹아있다. 그렇잖아.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해서 내 곁을 떠나가는 걸 하루라도 어머니를 더 살아계시게 하고 싶은 거야. 자식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라고. 굉장히 슬픈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B의 내용이야. 다시 현재의 관점으로 넘어와서 과거 A에서 진행했던 문답법을 이제 발화자와 대답자가 바뀌어서 문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와 이별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C. 이제 더 이상 고향에서 급한 전갈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 마찬가지로 급한 전갈은 뭐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임종에 임박했다 이런 내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연락이 안 와, 이제. 우리 집에는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딸은 내일이라는 집에 살면서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봐봐. 여기서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럼 이 어제는 무엇을 상징해? 과거 또는 과거의 추억과 기억을 회상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아내는 오늘이라는 집에, 아내는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지, 현재야. 딸은 내일이라는 집,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딸이 없다면 미래에 태어날 딸에 대한 것, 아니면 딸이 있어도 좀 더 성장해 나갈 미래의 딸의 모습을 그리면서 미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격정적으로 슬픔을 토로하거나 어떤 허망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을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좀 더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어. 왜? 그 이유는 뭐야? 돌아가신 어머니를, 과거를, 추억을 회상하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법을 알게 됐기 때문이야. 그 이유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어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이런 걸 형성하고 있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좀 해보면 작품의 특징은 뭐가 되겠어? 먼저 주제, 내용을 좀 볼까? 먼저 주제는 육친, 혈육, 피부치, 가족,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사별, 죽음을 통한 이별을 사별이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일상적인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을 이 작품의 주제로 하고 있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에서는 작품 전반적으로 대화체의 형식이 드러나. 이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서 뭔가 현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생동감, 그 다음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있어. 그 다음에 어머니의 죽음을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고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구성이 드러나 있고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시간적 구성, 즉 추보식, 순행적 구성 방식을 띠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다는 이제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의 떠있는 삶이라는 고전 수필 작품이야. 떠있는 삶이라고 현대어로 제시를 해줬는데 원래 작품의 제목은 뭐냐면 부암기야. 자, 뜰 부자야. 떠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란 뜻이야. 자, 우리 이런 형식 교과서 학습할 때 봤는데 어디서 봤어, 얘들아? 상기, 뭐뭐기. 야, 상기는 연한 박지원이 코끼리를 보고 느낀 충격과 깨달음을 기록한 글이지. 근데 단순히 와, 코끼리 겁나 크다. 와, 그럼 개쩌네? 이 감상만 쓴 거야? 아니지. 그걸 보고 깨달은 점을 기록한 거야. 마찬가지. 부암기도 이 부암이라는 공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깨달은 점을 기록한 거야. 우리가 고전 수필의 갈래에 굉장히 많은 갈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많은 비중이 있는 형식이 뭐냐면 설과 이야. 자, 설은 얘들아 너희 슬견설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예시로도 많이 활용했었고. 자, 뭐 내가 어떤 손님이 와서 지나오는 길에 개를 잡는 걸 봤는데 왜 개 잡을 때 막 복라에 개 패듯이 팬다 이런 말 있잖아. 그렇게 잔인하게 잡는 걸 보고 나는 개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손님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뭐라고 해? 나도 어저께 화롯가에서 이 알지 얘들아? 그 막 벼룩 같은 거 몸에 이렇게 있는 지저분한 막 그런 데 서식하는 벌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서 화로에 태우는 걸 봤어.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다짐했어. 무슨 어문 깽뚱한 소리야 이게. 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님이 화를 내는 거야. 야, 이보시오, 주인 양반. 나는 개라는 짐승, 동물을 이야기했고, 당신 하낱 미물인 어떤 벌레 쭈쩌미보다 못한 찌끄만한 그런 존재를 지금 동급이라고 여기는 거야? 하면서 이제 따졌어. 화를 냈어.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이 나오지. 작가가. 이규보가 뭐라고 해? 아니, 무릇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명의 값을 지니는데 어떻게 개가 크다고 해서 이가 작다고 해서 그 생명의 크기를 저울질하려고 하십니까? 모든 생명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쓰임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는 진리, 새로운 깨달음,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 일상적인 것을 우리가 반박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게 설이라는 양식이야. 선생님, 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치, 기도 마찬가지인데 설은 일반적인 어떤 사상이나 인식에 대한 깨달음이야. 기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나 깨달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관찰하고 그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상기, 코끼리를 보고 난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깨달음. 구암기, 구암이라는 집 공간에서 이 나산처사와 나눈 대화와 그거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뭐 통곡헌기, 집 이름을 정자 이름을 누각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지은 거야. 아니 집 이름을 통곡이 들어가게 지었어. 야, 좋은 이름으로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통곡? 집이 통곡하는 그 공간이 통곡하는 공간이야? 왜 통곡헌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지 그 유래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진리에 대한 역설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기와 설은 그런 구체적 대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약간 장르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한번 보자. 무한기 떠있는 삶.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 떠있는 삶에 대해서 어떤 인식적 전환과 깨달음을 보이고 있는가? 자, 나산처사라는 대상이 나왔네. 나이가 거의 80인데 눈동자도 새까맣고 얼굴도 발그레. 핏기가 있어. 여유로운 모습. 마치 신성과도 같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 남자 겁나 아름다운데? 사초, 약초도 보기 좋게 심었고 샘을 파서 바위를 둘렀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같아.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올 거야.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야. 너 유배 온 사람이잖아. 근데 임금께서 그대를 사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리셨어. 야,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약 오늘이라도 사면장이 도착하면 그대는 이미 여기 없을 거야.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왜 귀양 생활 중인데 임금께서 사면해 주시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조정에 정계에 복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은 뭐야? 근데 왜 때문에 너는 모종을 심고 약초를 뿌리고 샘 파고 막 바위를 세우고 마치 여기에 오래오래 살 사람처럼 일을 벌이는가? 다산초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어, 굉장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막 승승장구 잘 올라가시다가 허학에 관여되어 있다. 즉 천주교 카톨릭 신앙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로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와. 어디로? 전남 강진으로. 그래서 전남 강진에 가면 다산 초당부터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모든 유적지가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정약용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뭐 썰거리지만 40세에 유배를 갔어. 40세에 귀향을 가게 됐는데 다산에서 이 강진에서 얼마 동안 유배를 했냐? 18년 동안 무려 유배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유배 귀향에서 풀리니까 58이야. 내일 모레 환갑이야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난 거야.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환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했을 거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 선생님은 좌절하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 그래서 2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중대한 저술활동을 하시고 후진을 양성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주 유명한 뭐 목민심서, 흠음신서, 정세유표, 그러니까 이서 1표로 대표되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여유당 전서부터 엄청 많은 저술활동을 하셨단 말이야. 아주 대단하신 분이지. 자,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끝물인가 봐. 왜 너는 이제 사면장 도착하면 너 이제 나갈 건데 임금이 너 이제 용서하고 사면하신다고 했는데 너 왜 오래 살 것처럼 여기서 굴어? 왜 이렇게 일을 벌려놔? 너 곧 떠날 거야. 뭐야? 다변성, 유동성, 우리 첫 번째에서 아까 보기에서 주어진, 그치? 25번 문제 보기 주어진 거 있잖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나는 누구겠어? 나산처사겠지? 나산의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그래서 나산처사인가 봐. 거기에 사당 모시고 자손을 길렀는데, 뭐 나무 대충 깎아서 기둥 세우고, 낡은 밧줄로 대충 얽어 놓고, 바꾸지 않아서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 더욱 그냥 그때그때 수리만 할 뿐이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겠는가? 이 다음이 중요하겠지. 내 삶이란 뭐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리저리 부유하면서 흘러가면서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야. 혹은 떠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떠서 다니고 아니면 떠서 머물기도 하고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그 떠 있으면 그치지 않는다. 삶이 이것이 무상한 것이다. 인생 무상한 것이다. 우리 아까 25번 보기에서 두 번째 삶의 무상함 나올 수 있었지. 덧없음. 그래서 내 호를 떠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부부자라고 하고 내 사는 집을 떠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부함이라 하였네. 부함, 뭐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야 어떠하겠나? 자네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난 이해가 되질 않아. 야, 나도 여기서 대충 그냥 이러고 살아. 왜? 떠다니는 삶이잖아. 인생 무상이여 원래. 근데 너는 어차피 곧 떠날 사람이야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막 오래 살 것처럼 일을 벌리는 거야?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야. 아, 이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 통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당연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난 누구겠어? 다산 정약용이 되겠지. 아, 통달하신 말씀입니다. 선생께서는 삶이 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고 있지. 호수물이 넘치면 거기 있던 부평초가 도랑에 가 있고 큰 비가 내리면 나무 인형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뭐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선생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이에 비유하셨습니다. 뭐 쭉 얘기하는 거야. 그래 맞는 말이야 네 말. 떠 있는 것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고기는 불에로 떠 있고 그치 불에로 숨 쉬면서 이제 물에 떠다닌다는 거야. 새는 날개로 떠 있고 날아다니니까. 물방울은 공기로 떠 있고 구름과 안개는 수증기로 떠 있고 해와 달은 운행하면서 하늘에 떠 있고 별자리도 서로 연결되어서 하늘에 떠 있고 하늘은 태허로 말미암아 떠 있어. 지구는 작은 구멍들로 말미암아 떠 있으며 만물과 만민을 그 위에 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 떠 있다가 무슨 의미였다고? 무상함, 덧없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떠 있다. 이 꼴 뭐야? 세상 만물은 무상하고 덧없다. 인생 무상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 한 잔의 물을 쏟아놓고 거기에 작은 풀잎을 배처럼 띄운다고 합시다. 가정하고 있지. 자, 그리고 거기에 그 작은 풀잎이 그 물 위에 떠 있는 걸 비웃어. 깨깨 막 하면서 막 비웃어. 근데 지가 물 위에 배 위에 떠 있다라는 거는 정작 그 사실을 잊어버려. 얼마나 어리석고 같잖아. 자, 그래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을 사람이 드물 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긴다는 거겠지. 자, 지금 천하에 떠 있지 않은 것이 없거늘 선생께서는 떠 있으면 홀로 상심하시어 자신의 이름과 집에 그런 뜻을 드러내셨는데 떠 있음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아닐까요? 세상 만물은 모두 떠 있는 것이고 떠 있는 건 덧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는 화초, 약초, 물, 바위 등은 나와 모두 함께 떠 있는 거야. 떠 있다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잊어버릴 따름이야.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야, 떠 있는 게 슬픈 게 아닙니다. 또 말하고 있네. 어부는 떠다니며 고기를 잡고 장사꾼은 떠다니며 이익을 얻습니다. 범려는 강호를 떠다녀서 화를 면했고 서부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나라를 세웠고 장지와는 강물을 떠다니며 삶을 즐겼고 예원지는 호수를 떠다니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떠다니는 것도 어찌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찮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공자 같은 성인도 일찍이 바다를 떠가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뭘 인용해?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 중국의 고사. 그리고 공자 같은 성인을 인용했어. 자, 이 말은 뭐야? 이때 당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국의 고사와 공자는 거의 신 그 자체야. 근데 자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주장의 근거 자료로 썼다라는 거. 이 말은 뭐야? 너 내 말에 반박 시 너는 거의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탈룰라가 되는 거지. 네가 공자님과 성인들을 욕해? 내 말에 반박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내 주장의 타당성과 신빙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고 공자님을 인용하는 거야. 말하기 전략이겠지, 정약용의. 자, 생각해보면 떠다닌다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에 떠다니는 사람도 그럴진데 땅에 떠 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상심하시겠습니까? 뭐야? 슬퍼하거나 상심하지 마라. 떠 있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야. 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이런 글을 지어서 선생의 장수를 축원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보기에서 나왔지만 여기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근원적인 긍정에 도달하고 있다. 자, 고전수필 다 도안기를 이렇게 살펴봤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우리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좀 안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만약에 내가 뭐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에서 다음 작품에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나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 화법과 연계해서.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 아까 선생님 통달하신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주장에 동의해주고 그 후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뭐 2번 그 다음에 뭐 이런 배를 타고 물 위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뭐 물을 흘려놓고 풀잎을 떠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3번 중국의 고사와 성인들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지 구성해서 문제 내기 아주 좋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을 하나 볼 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분석이라는 것은
아, 이것과 심도 있게는 어떻게 연관돼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파악하면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21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에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순이가 떠나간 상황, 나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 대상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가에서는 이별, 나에서는 사별, 죽음을 통한 이별. 그래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 슬픔과 외로움,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오케이, 1번. 맞네? 1번이 정답이네. 계속 볼까? 2번. 가와 다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가에서는 자신이 떠다니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 근데 가에서는 얘들아, 그냥 순이가 떠나간 상황이고 순이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보이고 있는데 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 2번 틀린 선택지. 3번. 나와 다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드러나 있나? 뭐 부정적 현실이 나와 있어? 부정적 현실도 없고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도 없어. 3번도 틀린 선택지. 4번. 가에는 과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가에서 뭐 과거를 회상하는 게 나오고 만족감 이런 거 전혀 안 나오지. 나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니? 기대감이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틀렸어. 그럼 4번 틀린 선택지. 5번. 나에는 외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에서 갈등이 드러나나? 갈등이 드러나지도 않고 해소되는 것도 드러나지 않아. 나에서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다에서 내적 갈등 안 나오잖아. 해소되는 것도 안 나와. 5번도 틀렸어. 정답은 1번이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지문 보기 전에 다 풀어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문을 해석하면서 그래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갔으니까 22번 그냥 쉽게 풀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23번. 나의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A에서 시간에 대해 묻던 주체가 그치? 어린 시절,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 B에서는 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성장한 내가 어머니의 물음에 답하고 있지. 바뀌고 있어. 오케이, 맞는 선택지. 2번. B에서 만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B에서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오나? 안 나왔어. C에서는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C에 부정적인 인식이 나와? 아니지. 부정적이 아니잖아. 2번 틀린 선택지. 2번이 정답이네? 그럼 이제 3번. A와 B에는 화자의 경험이, C에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A와 B에서는 A에서는 유년기의 어머니와의 대화, B에서는 어머니의 임종이라는 경험이 드러나고 C에서는 화자의 깨달음. 왜 어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 어머니는 어제라는 집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3번 맞는 선택지. 4번. A와 B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그렇지. C는 독백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독백. 혼자 그냥 읊조리듯 말하는 걸 독백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A와 B는 어머니와 나의 대화. C는 그냥 화자의 독백. 오케이. 4번 맞아. A에서 B, B에서 C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 A는 과거였잖아. 과거의 유년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B는 어머니의 임종, 임박했을 때. C는 어머니의 임종 이후. 그렇지. 시간 순서에 따라. 그렇지. 후보식 구성,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 5번도 맞지. 정답은 2번이다. 자, 24번 문제야. 편지와 전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편지와 달리 전갈은 화자가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자, 편지와 달리 전갈. 그렇지. 화자가 그 내용이 뭐였겠어?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임종이 임박했다. 그렇지. 그 계기가 되었잖아. 근데 편지는 내가 전달해주지 못한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대상을 만나러 가는 계기가 당연히 아니지. 1번이네. 1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2번. 편지와 달리 전갈은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니 시대 상황은 그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 2번 틀린 선택지. 3번. 전갈과 달리 편지는 화자에게 대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재이다. 전갈과 달리 편지는 오히려 편지와 달리 전갈은 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편지는 내가 순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전해주지 못한 거잖아. 전달하지 못했어 결국에. 하지만 전갈은 가정에서 집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어떤 대상의 소식을 전해주게 됐지. 3번도 틀린 선택지. 다음 4번. 편지와 전갈 모두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드러나니 반성은 드러나고 있지 않아. 틀린 선택지. 5번. 편지와 전갈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꾸는 소재이다.
부정적인 태도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지? 정답은 1번이다. 다음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이 보기 내용 아까 봤어. 자, 다면적, 유동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덧없다, 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슬퍼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그치? 떠 있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라고 정약용이 얘기하면서 이 존재의 무상성을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근원적 긍정에 도달하고 있다. 맞는 말이잖아. 이걸 이제 선택지로 보자. 나산처사가 자신의 집을 떠 있는 집이라고 한 것은 떠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근원적 긍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니지. 나산처사는 근원적 긍정에 도달하지 못했어. 떠 있는 것이 그냥 떠 있는 것에 대한 무상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1번 틀린 선택지. 2번 나산처사가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우고 사당을 모신 것은 자신의 삶이 덧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니? 덧없는 삶이라고 인정했어. 2번 틀린 선택지가 되겠지. 다음 3번 글쓴이가 어부와 장사꾼을 슬프게 여기지 않은 것은 뭐야? 자신이 만나는 대상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군. 슬프게 여기지 않는 것이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잖아. 떠다니는 것은 그렇게 덧없는 건데 덧없는 게 막 완전 슬프고 무상한 게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택지. 4번 글쓴이가 날개로 떠있는 새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긴 것은 존재의 무상성에 대해 존재의 무상성을 통해서 그 무상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근원적 긍정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뭘 안타까워해. 아니지. 5번 글쓴이가 꽃모종을 심고 약초 씨앗 뿌리고 이런 가변적 상황에서도 덧없음을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그렇지. 그대로 정확한 설명이야. 5번이 정답이다. 선생님이랑 이제 가나다 현대 시 두 작품과 고전 수필 한 작품의 갈래복합 연계 지문을 분석해 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현대 소설 작품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와 지문 분석을 진행해 볼 거야.